자, 정의와 선동의 미학, 공화국의 수호자 기케로 두 번째 편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로마에서 원로원 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하고 그 활동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한번 종합적으로 하면은 로마 사회랑 정치 분위기가 다 눈에 보일 겁니다. 자, 그 저번에 한 게 거기까지 했었잖아요. 기케로가 이제 로도스로 유학을 가죠. 로도스로 갑니다. 가가지고 몰론으로부터 여러 가지 웅변술이랑 이런 걸 배워오죠. 그래서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술라가 종신독재관에서 내려오고 이제 연설 능력까지 마스터하고 기억했죠, 그쵸? 근데 이게 엄청 재밌는 부분이에요, 오늘 하는 게. 자, 기케로의 행적을 요약하면은, 자, 술라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유학을 간 게 기원전 79년이에요, 그쵸? 2년 만인 그 기원전 77년에 귀국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뭐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쳐봐요.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귀국을 하는데, 그런데 2년 만에 귀국하고 나서 어쩐 일인지 또 2년 만인 기원전 75년에 켄투리아 선거에서 재무관에 당선이 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기록 같은 게 자세하지가 않아요. 아주 놀랍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이걸 좀 이렇게 올려야겠다. 그쵸. 인식이 조금만 잘못돼도 이게 난리가 나기 때문에 잠시만요. 에이씨, 대충 해야겠다. 네, 그렇게 됐고. 자, 그러면은 한번.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한낱 재무관 따리로 바로 다음 해인 기원전 74년, 뭐야, 그쵸, 74년이죠. 74년에 바로 원로원에 입성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귀국을 하고 난 다음에 귀국 이후에 어쩐 일인지 어떤 루트를 탔는지 모르겠는데 탄탄대로 해요. 재무관도 하고 바로 원로원 의원도 합니다. 그쵸. 인기인이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렇게 됐나. 근데 그 과정이 다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자, 또 재밌는 것만 자 이렇게 해와가지고 재밌게 말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도대체 기케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빠르게 정치인으로서의 커리어를 밟아나갈 수 있었을까? 기케로한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원로원 의원으로의 여정, 이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저 표지 아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미 술라 이후 시대는요, 원로원 의원이 되기 위한 재산 요건이 굳건하게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필요 조건이요. 재산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은 원로원에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 재산 요건이 얼마다? 100만 세스테르티우스인데 대략 200억 원 정도예요. 꽤 큰 돈이죠, 그쵸? 그래서 빈민들이 원로원에 입성하는 거는 사실상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키케로 평민인데 집에 돈도 많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아, 맞다, 댓글 그거 봤었는데 그 답장을 못했네요, 바빠가지고. 그러게요. 그러게 아피아가도도 그게 등록이 됐다고 하네요. 그것 한번 리뷰를 나중에 해보면 재밌겠죠, 그쵸? 반갑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래서 재산 요건이 빡세니까 카이사르도 원로원에 입성하려고 크라수스한테 사기쳐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빌려가지고 절대로 안 갚습니다. 왜냐면 갚을 때 됐을 때 이미 크라수스가 죽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빈털터리 집안에서 태어난 키케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묘수를 떠올려요. 자, 여러분, 빈털터리 남자가 돈을 갑자기 엄청나게 많이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채택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원로원 들어가기도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는 진짜 키케로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한 것도 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루트를 한번 알아보는 게 더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은 100만 세스테르티우스 약 200억 원 정도를 벌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자, 여러분들 모두 어느 정도는 공감하실 수가 있는, 자,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하는 거예요. 부유한 테렌티우스 가문의 영예인 테렌티아와의 결혼을 어떤 이유에선지 성사를 시켜요. 이것도 약간 미스테리거든요. 여러분이 역사를 보면요, 미스테리가 많아요. 유비 밑에는 왜 그렇게 인재가 많았지? 도대체 왜 독일인들이 그 코스염 총통한테 그렇게 열광했지? 미스테리지 않아요? 그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면은 테렌티아가 키케로의 정력과 능력, 그 키케로는 제사를 보고 결혼했는데 이혼당하기 전까지는 엄청 화목하게 잘 살아요. 나중에는 이렇게 외가 쪽 돈을 다 갉아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일할 생각을 안 하고. 자, 어떻게 부잣집 딸내미를 꼬셔가지고 결혼까지 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키케로 2탄이에요. 원래 최소한 여기까지는 어제 했어야 됐는데 못했어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2탄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런데 분량이 또 그렇게 나와요. 이게 한 번에 다 하기 좀 어려운 분량이기도 하긴 했더라고요. 해보면 재밌을 거예요. 키케로를 완전히 이해하면은 로마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알면은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괜히 선동과 공화국의 수호자를 다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한번 보죠. 네. 대신에 이번 주는 매일 방송을 할 거예요. 자,
근데 보면은 테렌티우스 가문도 테렌티아의 집안도 엄청나게 명망 있는 귀족 집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요. 명망 있는 귀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은 많아요, 집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모든 로마인들은 그 자신들의 가문의 이름을 명예를 빛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귀족이랑 결혼하거나 아니면은 명망이 있을 것 같은 그 남자에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네가 잘 돼서 우리 가문의 이름을 빛내줘. 근데 키케로가 이 두 번째 루트였던 거죠.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아 보이니까 얘랑 결혼해서 얘한테 투자를 해보자. 그럼 우리 집안의 가문의 명예를 빛내주겠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키케로라는 청년에게 가문의 명예와 미래를 맡겨보는 아주 과감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런 걸로 보이고, 왜냐면은 이것도 아주 유명한 기믹인데 테렌티아도 그렇고 키케로도 그렇고 성적으로 그렇게 매력이 있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둘 다 미남 미녀라는 묘사가 전혀 없고, 그래서 그런 걸로밖에 안 보이고요. 그런데 그거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키케로는 원로원 의원이 되기 위한 정치 커리어 발전에 착수합니다. 돈 있으면은 다 원로원 의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 커리어가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런데 키케로는 귀국하고 약 1년간은 변변한 일을 또 못했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변호사가 됐는데 어쨌든 정치인이 안 되면은 뭐 변호사로 그냥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변변한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는 그냥 학고가 된 거고, 여전히 학고 변호사 티를 못 벗어낸 거고, 술라 이후에도 술라파가 원로원을 계속 장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술라파가 계속 장악을 하고 전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평민 출신 키케로한테 일이 잘 안 가요. 반술라파였잖아요. 그리고 술라파를 엿먹인 경력이 있어가지고 꺼림칙하기도 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술라한테 괜히 시비를 걸었다가 일을 못하게 된 건데, 아까 말했잖아요. 2년 만에 갑자기 제모관이 된다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지?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다키아 국경선이면 어느 위치길래 세계유산까지 등재된 건가요? 이따가 이거 끝나고 같이 한번 다 알아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또 좀 보면은 뭐가 나올 겁니다. 아주 세계문화유산까지 되는 것도 또 명예로운 일이죠. 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죠, 이따가. 그런데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귀족이랑 평민들로부터 묘한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귀족이에요. 귀족이랑 평민 모두로부터 다 지지받은 거예요. 술라파한테 반대를 받은 거지. 첫 번째는 어제 했던 그 로스키우스 변론 사건의 후광이 남아있어요. 이거는 술라파든 이외 귀족이든 부자든 빈민이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던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따 볼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도 비슷해요. 그 선동하면은 그 정의가 뭔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진짜 나쁜 놈이었잖아요. 유비랑도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유비 같은 경우에 그 키케로처럼 유능하고 머리가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쵸? 지력이 높은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공통점도 있어요. 둘 다 구체제의 수호자죠. 그래서 유비랑 좀 비슷한 기믹도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로는 평민인데 또 만년서생이잖아요. 이게 또 엄청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평민이라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 분위기 자체가 모범생, 범생인 스타일이라 가지고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열심히 잘 한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 평민인데 평민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귀족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사람은 왠지 좀 호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요거는 키케로가 아주 자랑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티로랑 자기 스스로의 힘을 발휘해가지고 다 기록해요. 자기 자랑거리니까. 그래서 요거는 기록이 아주 많아요. 이따가 그 증거자료 있잖아요. 증거자료랑 당시 기소 내용 같은 걸 다 알아볼 거예요. 진짜 이걸 보면은 와, 진짜 베레스 총독이 진짜 선을 많이 넘었네. 진짜 미친놈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정도로 자세하게 이걸 기록을 남긴 거예요. 이거 말고도 뭐 엄청 많아요. 베레스 총독 뭐 이런 게. 이따가 한번 다 알아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쨌든 귀족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열심히 잘 하고 기본적으로 호감작 있잖아요. 호감작을 잘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신분에 저 정도로 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 호모 노붐이라고 하죠. 평민이고 집안에 집정관이 아무도 없었는데 집안 최초로 집정관이 된 사람이 키케로입니다. 진짜 능력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키케로는 귀국하고 2년 동안 뭘 했냐. 첫 번째, 부잣집 딸랑구를 물어가지고 결혼에 성공해서 재산 요건을 갖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 정치인들, 지역민들에게 호감작을 성공해요. 이동안에 당연히 백수잖아요. 백수임에도 불구하고 저 두 개를 잘 해놓은 겁니다. 엄청 슬퍼했어요, 실제로. 왜냐면 자기 스승이고 진짜 아버지 같은 존재였는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배신하는 느낌으로 죽은 거니까. 그 결과 정체불명의 어떤 이유로 기원전 79년에 있었던 그 킨투리아 선거에서 재무관에 당선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드디어 첫 관직에 나간 거예요. 이게 술라파가 분명히 견제를 했을 텐데 이렇게 당선이 됐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키케로의 능력을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토니 워터님 장가를 잘 가야 돼요.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할 수 있어야죠. 아유 저는 그때 그런 거 아무튼 뭐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도 알아야지 이따가 나오는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도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운 좋게 약간 판사를 잘 만나는 느낌이 있고 그런 건데 아무튼 설명을 해보면은 술라 이후 원로원 관직 제도는요 위에 있는 관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처럼 하나씩 순서대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재무관이 된다. 화이스트로 요거를 1년을 하고 그 다음에 조연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법무관 한 번 하고 집정관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 한 번씩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폼페이우스가 난 특례로 해줘라고 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거 다 안 거치고 바로 집정관이 나가요. 폼페이우스는 미친놈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신출내기 변호사가 집정관이 되기 위해서는요 1년씩 해서 총독도 안 하고 그냥 모든 선거에서 다 이겼다는 전제에서 최소한 4년이 필요한 겁니다. 쉽지 않겠죠? 당연히 선거 경쟁을 하느라 매년 진짜 쎄 빠지게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아가는 길 루트를 명예로운 길이라 불러요. 그게 뭐다? 바로 쿠르수스 호노름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대충 코스 오브 아너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도대체 키케로가 어떤 식으로 이 주댕이를 놀렸길래 그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죠? 그리고 키케로는 재무관으로서 앞으로의 공직생활 나아가 이후에도 명예로운 사건으로 기록될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의 2년을 시작합니다. 그쵸? 명예로운 길이라 그리 엄청 멋진 이름이죠? 정요직 그쵸? 정요직 이때 로마는 공화정 시대에는 관직이 많지 않아요. 관직이 저 4개예요. 그 징세관 제도에서 말했다시피 행정조직이 거의 빈약하기 때문에 이 관직 4개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느슨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렇게 느슨했기 때문에 정치가 잘 굴러갔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그렇게 재무관이 됐어. 키케로가. 그렇게 재무관이 된 다음에 보직이 뭐였냐. 보통 재무관들은요 식민지 총독이랑 임페라토르랑 또는 본국에 있는 정무관들을 보좌하면서 회계 감사를 하고 지출 보고를 담당해요. 그러니까 돈 관리하는 식으로 돈 지출 있잖아요. 국고 지출이 있는데 파견되는 거예요. 예전에 말했던 것 같지만 다시 강조하지만 오로지 원로원만이 회계 감사권, 집행권, 행정 집행권을 가져요. 플러스 예산안 결의 있잖아요. 예산안 결의권도 오로지 원로원에 있어요. 그리고 예산안 결의는 원로원에서 단체로 한다고 해도 회계 감사를 하거나 하는 거는 키케로 같은 재무관들이 다 했던 거예요. 이 경우에 키케로는 그러면 재무관으로서 어디로 가서 보직이 발령 나가지고 일을 했냐? 계속 시칠리아 말했죠. 여기서 키케로는 시칠리아 총독을 보좌하면서 회계를 담당하는 보직으로 첫 공직 생활에 장식하는데 여러분 이때부터가 진짜 재밌어요.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이거 역사를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게 드러나는 부분인데 자 키케로가 재무관일 당시 기원전 73년이죠. 근데 이때 당시 그 총독의 이름이요 시칠리아 총독의 이름이 가이우스 베레스예요. 그래서 베레스 총독의 임기가 키케로랑 똑같은 시기에 시칠리아로 간 거예요. 시칠리아 섬이 이렇게 있으면은 키케로랑 베레스가 같이 온 겁니다 여기. 근데 총독 임기는 보통 2년에서 3년이라고 했잖아요. 2년에서 3년을 베레스가 꽉 채워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요.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 하니까 부정부패 엄청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이따 말해보죠. 그런데 여러분 엄청 우연히 뭔지 아십니까?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일어난 해도요 이 베레스 총독 임기랑 완전히 똑같은 시기입니다. 완전히 그쵸. 베수비오 폭발 사건이랑 이제 한 100년 정도 150년 정도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아우구스투스 끝나고 왕조 한번 클라우디우스 왕조 한번 끝나고 다른 왕조가 등장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쵸. 그건 서기예요. 그 서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일어난 해도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까 전에 본 이 베레스 총독의 임기 여거랑 똑같죠. 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150년 정도가 흘러야 돼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냄새가 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 역사는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파르타쿠스의 난의 진행 과정과 겹쳐서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건이 잘 보여요. 자 로마 정무관 임기는 다 1년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쿠르수스 호노름 했는데 여기서 얘네들 전부 다 임기가 1년이에요 1년 그쵸? 장기 집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헌정적으로 다 막아놓은 거고 여기서 당연히 키케로도 임기가 1년이었겠죠? 다시 말해 임기가 기원전 73년부터 72년이요. 근데 정황상 기록 같은 거를 보거나 분위기를 보거나 기록 같은 거를 자세히 보면요 저 때까지만 해도 베레스 총독이 극심한 착취를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 키케로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렇게 봤으면 뭐가 기록으로 남겼을 텐데 그런 게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명백히 또 객관적으로 뭐가 또 있냐면 키케로의 재무관 임기가 스파르타쿠스의 난에 휘말리기 전에 임기가 끝나요.
이 당시 스파르타쿠스는 남쪽에서 걸리해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때였어요. 첫째 해. 내년 해가 되면은 72년에서 이 지나가면은 내려와가지고 로마에 있다가 안 되겠다, 남부로 가서 시칠리아로 가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72년부터. 키케로가 우유부단한데 정의로운 이상한 개그 캐릭터 성격이거든요. 옳다고 생각하면은 꽉 막히는 타입도 있는데 그냥 뭔가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성격도 유비랑 비슷합니다. 보시면 알 거예요. 좀 투덜투덜거리고. 다시 말해 기원전 72년도까지만 해도, 다시 말해 키케로가 재무관 임기를 하고 있는 그 시기까지만 해도 스파르타쿠스는 카푸아에서 알프스로 북진하려고 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시칠리아가 휘말리기 전이었어요. 또한 시칠리아가 스파르타쿠스의 난에 휘말리기 전까지만 해도, 다시 말하면 베레스 총독이 착취를 일삼지는 않았던 정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키케로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잖아요. 착취하려면 얼마든지 했을 거고 부임되자마자 했을 텐데. 하지만 그 당시에 뭐 착취에 관한 건 없어도, 베레스에 착취에 관한 건 없어도 키케로 있지 않습니까? 키케로의 일처리에 관한 미담은 엄청 많아요. 하나 보면은 총독 이상의 파트로누스로 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레스 총독은 당시에 극심한이 아니에요. 착취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극심한 착취가 아니라 평범한 착취에 몰두해가지고 시칠리아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안 가집니다. 그냥 돈 뜯을 거 천천히 뜯었다가 내년에 있는 집정관 선거 나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약간 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 능력은 좋은데 약간 우유부단해가지고 원리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서 약간 좀 하나 삐끗해서 잘못하거나 성격적인 결함 때문에 잘못하거나. 폼페우스 자각하는 것도 졸라 웃기거든요. 이따 말해볼게요. 그래서 뭐 베레스 총독은 시칠리아인들이 왔을 때 별 관심을 안 가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키케로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시칠리아인들이 찾아오면은 한 명 한 명 성심성의껏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엄청나게 많이 노력해요. 심지어 재무관들도 뒷돈을 챙겨놓고 뭐 그런 게 많았는데 당시에 부정부패도 착취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시칠리아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재판권에 있는 총독보다 재무관 딸이에 불과한 키케로를 먼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시칠리아인들이 키케로만 찾아가는 거예요. 베레스는 저거 뜯어먹을 생각밖에 안 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일을 잘한 것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전설적인 일화가 있어요. 이후에 키케로를 시칠리아인들의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키케로가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을 발굴했대요. 실제로 지금도 시라쿠사에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이 있는데 이거를 키케로가 발굴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맞아요. 진짜 신기해요. 여기 여러분 만약에 시칠리아 가실 일이 있으면은 여기 한번 가보세요. 이때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이 포에니 전쟁 즈음에 잊혀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대요. 아르키메데스가 시칠리아인들 중에서는 엄청나게 영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애석한 일이었겠죠? 근데 도대체 그 주변에서 뭔 짓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키케로가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을 발견해가지고 발굴을 합니다. 진짜 신기하죠?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운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엔 운이 거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소아시아도 좋죠. 콘스탄티노플 가보고 싶은데. 아무튼 키케로의 무덤에는요. 키케로가 키케로의 무덤이래. 큰일 날 뻔했네. 근데 키케로가 어릴 때 이걸 배운 적이 있대요. 아르키메데스의 무덤에는 원기둥에 내접한 천구가 새겨져 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대요. 실제로. 이거를 어릴 때 배운 거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릴 때 배운 지식이 갑자기 떠올랐는지 웬 석판에 원기둥에 내접한 천구가 새겨져 있는 거를 발견하고 그 주변에 자리 잡고 있던 갈대랑 풀에 뒤덮여 있는 거를 다 없애버리고 무덤 발굴을 지시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시칠리아인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키케로는 자신의 첫 관직인 재무관 관직을 아주 성공적으로 완수합니다. 또한 시칠리아인들이 키케로에 대한 존경을 표하면서 돌아와요. 자, 여러분 이 정황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정황을 보면 아무리 봐도 이때 당시 베레스가 그토록 악독하게 착취하던 총독이라고는 안 보이죠. 뭔가 악독하게 착취하던 약간 그런 분위기가 보입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뭔가 그냥 무능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뭐 그랬을 수는 있겠는데 말이 착취한 느낌 아닌데? 그러죠? 근데 이따가 베레스가 기소당한 항목을 제가 다 볼 거예요. 보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때 키케로의 흑역사가 하나 나오는데 키케로가 자뻑 성격이 있다고 어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해적 매수할 때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자, 이 뭔 야사가 있냐? 키케로는 그때 재무관하고 나서 재무관을 했을 때 자기 업적이 로마에서도 엄청나게 회자될 만한 일이라고 착각을 했었다고 해요. 자뻑에 빠집니다.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나 일 잘했으니까 본국에서 인기 좀 얻겠지? 나 정도 인물이면 귀국할 때 사람들이 박수갈채도 보내줄 거야 라고 하면서 지 혼자 자뻑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귀국할 때 자기가 타고 갈 엄청나게 큰 함선까지 대여해요. 야, 내가 그래도 귀국하고 하는데 로마 공직자로서 성공적으로 공직 생활했는데
이런 거 정도는 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큰 배를 대여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광과 권력의 상징인 보라색 토가까지 비싸게 차려입고 휘황찬란하게 로마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보라색 토가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 신기한 게 많아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의 흑역사를 더욱 짙게 만들어줄 분위기가 오스티아 항구에 마련이 돼 있었어요. 아니요, 보라색 토가는 그냥 명예의 상징이기 때문에 뭐 반역의 상징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공직자 나름 또 아무도 아닌 거에 아니라 또 재무관이잖아요. 나름 재무관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잖아요. 정무관이니까 당연히 입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싼 정장을 입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 원로원 의원들도 다 입고 있는데요. 뭐 아무튼 여기 그래서 그렇게 자뻑에 취해가지고 김칫국 마시면서 오스티아 항구에 갔는데 그 인천 항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그 흑역사를 더욱 짙게 만들어 주려고 예정이 돼 있던 것처럼 왠지 모르겠는데 이미 축제 중이었다고요. 이미 축제 중이었대요. 이에 키케로는 그 축제가 너무 당연히 자신의 귀환을 축하해주는 시민들의 축제였을 것이라고 착각을 했대요. 차를 꼭 하고 배도 여러 개 매수하고 가니까. 그래. 그때 그래서 뭐 이런 야사가 또 있어요. 키케로가 지나가는 취객에 대해서 뭐 대화를 하는 야사인데, 뭔 축제 중인가? 대근 뉘슈? 나는 시칠리아에서 임기를 마치고 귀환 중인 키케로 라고 하네. 으쓱으쓱 라고 하니까 지나가던 취객이 뭐라고 하냐면은, 에이 로마도 아니고 무슨 시칠리아야 라고 하면서 무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키케로가 충격을 받았대요. 뭐지? 이 축제는 나를 위한 축제가 아니었나? 무슨 로마도 아니고라는 소리라지? 이때 아주 키케로가 주눅 들었다고 하는데, 이 흑역사가 키케로에 어떤 교훈을 줬다고 하는 야사가 있어요. 내 존재는 로마의 바다처럼 넓은 바다에 던져진, 표현 이상하네요, 바다처럼 넓은 정치라고 하죠. 바다처럼 넓은 정치에 던져진 조약돌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그런 명언 아닌 명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키케로가 성격이 재밌죠. 그래요. 이게 자기 혼자 자뻑에 빠져가지고 자기 혼자 주눅 들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급한 것도 약간 저런 식으로 성급하고. 근데 겹겹이 경사가 이루어져요. 무슨 경사냐? 재무관 딸이가 임기를 마친 직후에 곧장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이게 진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는 영광이거든요. 진짜로. 이게 지중해 세계의 패권국이 로마잖아요. 로마 최고의 권력자 600인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키케로가. 이게 진짜 의미가 큰 겁니다. 제가 이것도 몇 개 좀 나돌아다니는 글을 좀 비판하면서 써본 건데요. 몇몇 개 글을 보면은 재무관만 마치면 곧장 원래 원로원 의원이 되는 것이 예정된다는 식으로 말하던 글이 있는데, 결코 아니에요. 이거 틀린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재무관만 마치면 곧장 원로원 의원이 된다니. 요게 제가 이거 찾아봤어요. 뭔 소리지 하고 봤는데, 뭐 법이 있다는 건가? 법이 있다는 건가? 그런 것도 아닌 거고, 뭐 관례가 있다는 건가? 관례가 있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근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될 수가 없냐면요, 원로원 의원은요 종신직이에요. 따라서 기존 의원들 중에 누군가가 죽거나 탄핵당하거나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면 티오가 안 나와요. 티오가 절대 안 나와요. 600명 중에서도. 그러니까 술라 이전에 300명이 정원일 때는 얼마나 티오가 안 나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술라 이후 600명 정원이던 시절에 매년 10명에서 20명의 정원만 비었다고 해요. 뭐 죽거나 탄핵당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자진해서 내려오거나 뭐 이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당시 정무관들은 티오가 집정관 2명, 법무관이 16명, 조용관이 8명이 두고 재무관이 20명이에요. 조용관이 나중에 또 16명으로 늘어났다 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한 해에 만약에 원로원 의원 티오가 15명이 됐으면은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원래 관례상 원로원 의원의 자리가 비게 되면요, 첫 번째, 아직은 원로원 의원이 아닌 정무관들 중에서 관직이 높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박아놓는다고 합니다. 그쵸? 가령 조용관들 8명을 먼저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빈자리가 만약에 남는다면 밑에 있는 재무관들 중에서 몇 명을 선발해가지고 원로원 의원으로 뽑는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보통 집정관, 법무관까지 되면 이미 아주 높은 확률로 원로원 의원인 상태겠죠, 상식적으로. 하지만 조용관이 되면은 이제 조용관부터가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관직이고, 반대로 말하면 재무관 딸이면요, 한 번에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요. 안녕하세요 황승원님,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그쵸? 티오가 예를 들어 15명이 났는데 뭐 조용관 8명 뽑고 7자리 남았어. 근데 재무관이 20명이야. 얘네끼리 경쟁해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무관을 마친 다음에 바로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된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키케로가 재무관 딸인데 바로 원로원 의원이 됐어? 왜 됐지? 무슨 기준으로 평가를 받았길래? 주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당시 원로원 의원을 선발하던 기준이 뭐냐?
집정관까지 마친 다음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뭐야 뒷방 늙은이 같은 그런 뭐 관직이 있는데 감찰관이 있어요. 캔소르 그 징세관 할 때 했었고 감찰관들이 지명하고 임명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올라온 의원을 여기서 재산 기준이 한 2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200억은 그냥 그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 뭐 돈 있다고 해서 다 올라온 의원이 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고 공직 생활과 공직 커리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올라온 의원으로 임명한다고 합니다. 감찰관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커리어도 보고 나름대로 내부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친 끝에 서류 평가를 해가지고 뽑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키케로가 뭔가 경쟁력이 있었던 건데 제가 봤어요. 키케로가 이때 원로원 의원이 되기 전까지 보인 공직 커리어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2개를 평가를 받았겠죠. 뒷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뒷돈보다는 정치적 안력이 더 중요했을 수도 있고 근데 키케로는요 이게 엄청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이게 진짜 재밌는 인물이라니까요. 집에 돈이 많지 않잖아요. 그쵸. 200억 원도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해가지고 간신히 마련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 집안도 아니니까 뇌물을 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공직 커리어를 평가를 받은 건데 당시 키케로가 보인 커리어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술라 시절에 종신 독재관 시절에 로스키우스 변론 사건을 맡아가지고 멋지게 이겼죠. 두 번째로는 성공적으로 시칠리아 재무관 임기를 마쳤어요. 제가 보기엔 2가지가 고려되어서 곧장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 잘하겠네. 공직 생활 잘하겠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2가지가 평가된 거고 맞아요. 운이 좋았던 것도 있어요. 진짜로. 운이 엄청 좋았던 것도 있고 반대로 말하면 자기가 호감작을 잘 해놨겠죠. 처신도 잘하고. 근데 제가 아주 흥미로운 걸 찾았어요 여기서. 그래서 당시 평가를 할 시기쯤에 감찰관이 누구였나를 찾아봤거든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아주 재밌어요. 기가 막히게도 이 당시 그러니까 기원전 73년 2년 이 즈음에 누가 감찰관이었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교차 검증 가능한 기록은 없는데 근데 교차 검증이 안 되는 명단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이게 누구냐면은 이때 당시 감찰관이 루키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였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얘가 누구냐면 그 카이사르 있잖아요. 그 빡빡이의 삼천격이 되는 인물이에요. 율리우스 가문에서 그 집정관의 마지막 사례거든요. 그 카이사르 이전에 루키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누구냐면은 동맹시 전쟁 때 집정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집정관으로서 직권으로 법안을 하나 이제 발의를 하거든요. 그 법안이 뭐였냐면은 모든 동맹시 사람들한테도 시민권을 다 주자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 원로원에서 이 법안이 타결이 되고 그걸로 동맹시 전쟁이 종결되거든요. 그러니까 루키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시민권 확대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평민파고 당연히 평민파죠. 카이사르도 그 빡빡이 카이사르도 평민파예요. 그런데 키케로가 평민파잖아요. 그래서 평민파의 입맛에 맞춘 인재 등용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카이사르의 인맥 때문이었나? 재밌는 상상이 많이 떠오르죠. 근데 요거는 정확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로만 한번 들으시고 아무튼 그렇게 우여곡절의 끝에 원로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키케로가 이렇게 공직 생활을 하는 거 하나 아니까 당시 로마인들의 정치 분위기나 내부에서 이 처리 어떻게 했나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시나요? 키케로 하나 인물 알면 엄청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걸 하고 하는 게 나아요. 앞으로 무슨 정치를 배우든. 자 어쨌든 재무관이 된 다음에 원로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나? 당연히 로마 공직의 다음 루트인 조영관 당선을 위해서 마라톤을 시작을 해야겠죠. 재무관 다음에 조영관이니까요. 조영관 배진 달아야지. 재무관까지 했는데 그쵸? 자 그럼 조영관은 재무관이랑 달리 뭔 일을 하냐.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조영관이 도대체 뭔 일을 하는 관직이지?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정리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 원래는 국가적인 행사나 제례를 준비하는 예조 느낌의 관직이 있는데 나중에는 그냥 돈 관리랑 재판 빼고 전부 다 하는 관직이에요. 그러니까 조영관은 국정 전반을 돌본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국정 전반 잡단 국정 전반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나름 그래도 정리해왔어요. 가령 뭐 국가적인 행사나 제례 준비한다. 가령 뭐 사투르날리아 축제. 아이고 그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깨달은 게 애초에 제가 악필이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악필이에요. 그쵸. 조영관만 되면 실권이 확 느는 거예요. 그 다음은 빈민구제, 곡물 수입. 그러니까 이건 경제 안정화죠. 경제 안정화 이런 일도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 검사도 하고 오락거리도 준비하고 가령 뭐 검투사 경기. 카이사르가 이걸 엄청 잘했대요.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여기저기 막 다니기도 하고 이런 걸 다 합니다. 조영관이. 근데 여기서 중요했던 거는 첫 번째 국가적 행사 준비, 두 번째 빈민구제, 다섯 번째인 오락거리 준비가 최소한 이때는 제일 중요했다고 해요. 근데 제국이 된 다음에는 황제의 관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조영관이라는 관직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딱 이때 있잖아요. 이때 그 유명하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그 사건이 일어나요.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쵸? 자, 기원전 72년 이 즈음이에요. 베레스 총독이 키케로가 떠나고 난 다음에 곧장 72에서 71년에 부정패를 저질러가지고 기소가 된 겁니다. 진짜 재밌는 사건이에요. 이게 재밌는데 이상한 측면이 오히려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뭔 사건이지 이게? 그쵸? 자, 키케로가 재무관 당시에 베레스 총독을 보조하면서 회계감사나 이런 걸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돈 관리해주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가만히 무능하게 있었어요. 그냥 돈이나 적당히 착취하고 가야지. 왜냐면은 베레스는 이후에도 정황이 나오는데 집정관 선거에 나올 애였어요. 집정관 선거 출마할 애였어요. 그러면은 논란이 일어나면 안 되고 그냥 돈만 어지간히 선거 비용 마련해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 맨 처음에 아주 흥미로운 걸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공개해 볼게요. 이게 꽤 흥미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보자. 자, 가이우스 베레스 총독의 임기가 기원전 73년부터 71년이에요. 근데 키케로는 재무관일 때가 73년이고 근데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정확히 같은 시기예요. 기원전 73년에서 71년 완전히 동일한 시대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키케로가 재무관이던 기원전 73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능하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키케로는 반대로 말하면 운이 좋았던 거예요.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시칠리아를 위협하기 전에 공직생활 끝내고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어떤 일이 있었길래 가만히 무능하게 있었던 사람이 악독한 착취를 일삼았냐. 이상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죠. 착취할 거면 처음부터 착취하던가. 근데 이후에 있었던 착취도 정리해 볼 테지만 이게 정상적인 착취가 아니에요. 정신 나간 착취 많이 하거든요. 사람도 많이 죽이고 뭔가 이유가 있었던 그 착취로밖에 안 보여요. 또한 자신의 공직 커리어를 결정적으로 망친 착취였고 그렇다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까보니까 빈털털이라니까요. 돈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뜯어갔는데 왜 빈털털이지? 이상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베레스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착취를 했나? 이게 궁금해집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보고요. 자, 사건의 전말을 한번 보죠. 도대체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이 뭐냐? 자료가 진짜 많아요. 많아서 재밌습니다. 연설물도 많이 남아있어요. 키케로 거잖아요. 자기 치적이 되는 거니까 다 기록한 거예요. 자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 죄목도 너무나도 많아. 근데 자료도 많은데 죄목도 많아. 심지어 키케로가 너무나도 유능하게 수사해서 수사권이 있었어요. 이때 키케로가 법무관한테 받아가지고 해요. 이것도 운이 좋았어요. 이렇게 보면 키케로가 운빨이 터진 사람이군요. 자, 이걸로 당시 원로원에서 범죄 수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수사했는지도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키케로가 너무 유능하게 수사해서 증거물도 많이 확보를 했고 입증 가능한 제목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진짜 이거 다 보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미친놈인지 알 겁니다. 2년 만에 그렇게 어떻게 악독한 짓을 다 저지르고 착취할 수 있을지 감도 안 잡히고 키케로 덕분에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제목들만 한번 쭉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아이고, 밑에가 좀 잘리네요. 크기를 좀 변환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요거구나. 오케이. 자, 첫 번째는 이게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제목들에 나눠져 있는데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제가 항목을 나눠가지고 종합을 한 거예요. 제가. 자, 첫 번째 항목으로 제가 정리한 거는 불법적인 법 집행이에요. 자, 첫 번째 쭉 읽어볼게요. 그냥 모든 로마인들은 재판 없이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베레스는 해적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 해적들 대신 스페인에서 장사를 하고 온 로마인들을 해적으로 몰아서 사형을 언도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살해했다. 이때 십자가는 레기온 반도를 향했다고 한다. 당시 희생자들은 죽을 때까지 나는 로마이니오를 연달아 외쳤지만 베레스는 이들의 신분을 확인도 하지 않고 처형했다고 한다. 다시 말하지만 해적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상인을 죽인 거죠. 맞아요. 극형도 거부할 수 있어요. 그거 호민관한테 가면은 아무리 빈민이라도 다 지켜줍니다. 지켜줘야만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여기는 해적들은 어떻게 됐냐? 원로원의 보고도 없이 무죄 방면을 해줬다. 세 번째, 적절한 재판 없이 주로 걸석 재판으로 스테니우스를 비롯한 시칠리아인들에게 첩자 혐의를 씌우고 다시 말해도 빨갱이야 라고 하면서 채찍질을 하거나 재산을 갈취했다. 또한 네 번째, 해적들에 대한 없던 재판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고 재판 기록까지 날조했다. 요거 진짜 일부예요, 여러분. 두 번째, 문화재와 신전의 약탈. 주피터 신전의 대사제인, 당시 대사제 이름이 남아있어요. 헤라클리우스. 주피터 신전의 대사제예요, 여러분. 주피터가 로마의 주신이잖아요. 근데 주신의 대사제인 헤라클리우스에 대해서 부당하게 신체를 고문하고 그 신전에 있던 여러 가지 조각상들을 강탈했습니다. 또한 미네르바 신전에 있던 27점의 초상화를 강탈했고 릴리바이움에 있던 케레스의 석관에 있던 여신의 조각상도 강탈하고 아폴론 조각상도 약탈하고 다이애나 신전의 조각상도 약탈하고 기타 제기용 은식기들도 모조리 약탈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적들과 결탁해서 지중해 국가를 위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안보죄인데 쉽게 말하면 국가안보 위협을 한 거죠.
해적들이 베레스에게 뇌물을 바치고 시칠리아 인근의 화물선과 항구들을 모조리 약탈했대요. 쉽게 말하면 베레스가 해적들을 비호해준 덕분에 해적들이 로마죠. 쉽게 말하면 로마의 해상 안보를 이제 위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끔 체포된다고 해도 아까 말한 것처럼 뇌물을 바치고 풀려나거나 희생양으로 무고한 시칠리아인이나 로마인을 대신 사형에 처하고 풀어준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아직 반밖에 안 됐어요. 이게 불법적인 세금 수치는 기본이죠. 이것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할라이사의 디오에게 1만 세스테르티우스, 지금으로 따지면 2억이죠. 그리고 그 두 동생은 각각 정체불명의 이유로 4천 세스테르티우스, 8억 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정확하게 아버지의 유언대로 동상을 세우지 않았다는 핑계로 가산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사제지까지 매건매직이에요.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거든요. 돈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사제지까지 매건매직해요. 자, 로마의 사제들을 괴롭히면 로마 본국에서 항해 안 받나요? 이걸로 키케로한테 전해져가지고 항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방식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1년도 안 돼가지고 벌써 로마 본국에 이야기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원로원 의원이 키케로를 통해서요. 이따가 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는 논리로 세금을 수취하고 농작물 경매를 조작해서 농부들로부터 농작물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원로원의 허가 없이 자신 아래에 판사직을 만들어서 매관매직하고, 그리고 이들 판사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수취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게 그렇죠. 징세권은 총독한테 있는 건데 징세권까지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팔아넘겼다고 하는 거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더 있죠. 첫 번째, 스페인 상인이 배를 통째로 내놓으라는 무리한 요구를 거부하자 스페인 상인인 아까 말한 그 얘네들이에요. 얘들을 첩자로 몰아서 처형시켰다. 기록을 보건대 크레타, 키프로스, 팔레스타인, 카르타고, 알렉산드리아, 킬리키아 등지의 상인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라고 하고, 그래서 약탈한 게 꿀 400통, 비단 90포, 거실 소파 50점, 샹들리에 200개, 이런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또한 과도한 벌금을 매기고 그 벌금을 낼 여력이 없는 자들은, 이것도 진짜 미친놈입니다, 자신이 비호하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대출받도록 강제를 해요. 너 사채 써서 나한테 세금 내, 벌금 내 라고 한 거예요. 미친놈이죠. 그리고 자신이 강탈한 재산들과 본국으로 보내야 할 세금을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재투자했대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왜 하필이면 고리대금업자지? 까보니까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해적 그리고 징세회사랑 또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결국 해적들한테 재투자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지불 능력 이상의 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료 납부를 거부한 농민은 올리브 나무에 목을 매달아 살해했다. 그리고 고리대금업자들이 지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과도한 이자를 수취해도 뇌물을 받고 방관했고 마을의 기념물들을 약탈했다. 요거는 잘렸네요. 청동상을 약탈했다고 하고, 포이니 전쟁 승리 직후에 세워진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조각상, 밀론의 은박 글씨를 새겨놓은 조각상 등등을 다 약탈한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이제 딸과 아내들을 노예상인에게 팔아넘겼대요. 끔찍하죠. 딸과 노예들을 다 노예상인한테 납치해가지고 팔아넘겼습니다. 너 세금 안 냈지? 갚아, 이러면서. 그나마 이것도 확인 가능한 거를 한 거이기 때문에 기타 확인이 안 되는 게 엄청 많겠죠? 아이고, 잠깐만요. 아니네. 자, 아무튼 아무리 봐도 키케로 재무관 시절에 보여준 게으르고 무능했던 총독의 모습이 아니죠. 그쵸? 스키피오의 조각상을 건드리다니. 그때 키케로가 그 재무관으로 있을 때 베레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돈이나 뜯어가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약탈한 거 보면 엄청 열심히 한 거예요, 일단. 그쵸? 뭔가 엄청 체계적으로 약탈을 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마음먹고 한 건데, 그걸 보면은 1년 만에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는 뭔가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돈을 엄청나게 많이 뜯어야 하는, 약탈해야 되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쭉쭉 말할 거예요. 일단은 사건의 진행 과정을 봅시다. 이걸 말한 거는 여러분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정한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 진행됐냐. 키케로가 이제 조연관 선거 준비를 하고 있었죠. 선거 준비랑, 그리고 아침 7시에서 한 8시쯤에 그때부터 피오민들과 접견을 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했어요. 청탁인들 접견이죠. 이렇게 접견을 하는 와중에 시칠리아의 대표적인 지주였던, 이름이 남아있어요, 스테니우스라고 하는 노인이 먼 길을 찾아와요. 스테니우스가 시칠리아를 대표해서 온 거예요. 시칠리아 대표. 근데 반갑잖아요. 시칠리아에 있을 때 만났던 사람이고, 또한 엄청 부자였으니까 일단 먼저 만나줘야지 하고 먼저 만나준 거거든요, 키케로가. 근데 이때 기록이 또 엄청 흥미로워요. 스테니우스가 분명히 대지주인데 빈털터리 거지의 모습으로 키케로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맞아요, 지방 귀족이에요. 근데 묘사를 보면 지방 귀족도 아니라 거의 왕급이거든요, 진짜로. 대표 지주니까. 근데 빈털터리 거지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심상치 않음을 느끼죠, 키케로가.
그래서 아침 접견에서 2년도 있던 스테니우스를 제일 먼저 반겨줘요. 먼저 온 청탁이들 다 물리치고 스테니우스를 먼저 만나줍니다. 자, 먼저 만나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청탁인 중에 먼저 만나준다는 건 특별히 대우를 해준다는 거예요. 원로원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 처리가 됐던 거예요. 처음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현대 한국 사회는 분쟁이 생기면은 뭐 관청에 가거나 경찰서에 가거나 법원에 고발을 하잖아요. 근데 로마인들은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든 원로원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분쟁 해결을 부탁하는 느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민원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인맥과 파벌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잘해주는 사람이 명망을 얻고 집정관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스테니우스는 베레스 총독이 온갖 악행을 마구잡이로 저지르는 바람에 시칠리아인들의 삶이 거덜나고 있다고 아까 전에 말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폭로를 해요. 그래서 제발 시칠리아인들을 도와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 기록을 보면은 이 스테니우스가요, 키케로한테 오기 전에 이미 다른 그 원로원 의원들 있잖아요. 이미 집정관 출신 의원들 많을 거 아닙니까? 집정관 출신 의원들. 왜냐면은 키케로는 제모간다리 의원이잖아요. 근데 법 대신 인맥이라고 하기에는 그 인맥으로 처리하는 게 법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당시 로마 사회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엄청 촘촘하게 잘 작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테니우스가 시칠리아 대표니까 집정관 출신의 의원, 키케로 딸이보다 더 영향력 있었던 다양한 의원들을 찾아가는데 다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인맥이 있었던 키케로한테 대신 찾아와가지고 청탁을 한 겁니다. 이것도 이 과정 보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키케로가 고민을 해요. 원래 이런 문제는 총독이 해결해야 되는데 총독이 해결 당연히 안 해줄 거고, 그럼 결국 루트가 뭐가 돼요? 뭐 부당 청구 구제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되죠. 아까 원로원 의원들이랑 얘기 다 했었는데 안 막히고 결국 자기한테 최종적으로 온 거니까 결국엔 법원에 가서 소를 제기해야 되는데, 하지만 자, 로스키우스 사건이랑 비교할 게 있어요. 그 처음에 술라 시절에 도와준 그 부유한 농민 있잖아요. 로스키우스 사건과 달리 스테니우스랑 시칠리아인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이 아닙니다. 그쵸? 다시 말해 이 시칠리아인들은 도와줘봤자 얘는 투표권도 없고 참정권도 없어요. 그쵸? 그럼 투표권도 없고 참정권도 없는 외국인들을 굳이 도와줘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죠. 또한 괜히 외국인을 도왔다가 매국노란 소리 듣지 않을까? 한 우려도 있을 거고, 실제로 이런 비판을 나중에 들어요. 이런 비판 듣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키케로는 로마 그 주변에 있던 라티움 출신도 아니고 아르피눔 출신이잖아요. 아르피눔 출신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비판이 강해집니다. 쟤는 매국노다. 로마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공직자가 아니다. 막 그러면서 이때도 로스키우스 사건이랑 비슷해요. 또 사고 회로가 또 투덜대요. 투덜대면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어떤 사고 회로를 거친 끝에 결심을 해요. 결국엔 도와주기로 합니다. 스스로 가시밭길만 가요. 안에 속 터지죠. 아내는 속 터집니다. 이따가 아내 속 터지게 하는 사건들이 더 많이 생겨요. 진짜 이것도 또 도와주는데, 그런데 시칠리아인들한테는 아주 큰 사건이죠. 이게 좋은 일이에요. 문제 해결을 요청할 곳도 없는 시칠리아인들에게는 거의 구세주급의 인물로 키케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키케로는 곧장 스테니우스를 보호하고 숨겨줍니다. 그래야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로마인들의 문제 처리 방식이 돋보여요. 로마인들은 제국이 되기 전까지는 밀실 합의가 엄청 중요해요. 밀실 합의, 신사협정이라고 하고, 좋은 말로 하면 신사협정이에요. 영어로 더 좋은 말로 하면 계약입니다. 약속과 계약, 신뢰를 바탕으로 해요. 근데 여러분, 키케로는 요령이 있는 정치인이죠. 그래서 로마식의 클리엔텔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클리엔텔라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자, 이제 클리엔텔라가 뭡니까? 클리엔테스가 위에 있는 파트로누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겉단되면 또 위에 있는 파트로누스한테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아예 외부인이 이 사람이랑 분쟁이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의 파트로누스한테 직접 청탁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걸 부탁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때 베레스 총독의 파트로누스는요, 호르텐시우스라고 하는 명문 귀족 출신의, 또한 집정관 출신의 원로원 의원입니다. 힘이 세요. 당연히 베레스 따위는 바로 지시해가지고 찍어 누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로마 최고의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딱 세 보이죠? 그래서 키케로가 호르텐시우스에게 의뢰를 하고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고자 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타협과 조정이죠. 타협과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다음에 재판을 갈 수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의 상식은 그래요. 자, 하지만 키케로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함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다음 날에 원로원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곧장 일어나요. 갑자기. 여기 엄청나게 명망 있는 원로원 의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중해 세계 최고 권력자들이잖아요. 네, 이때 곧장 일어나서 한 가지 발언을 터내냅니다. 베레스라는 나쁜 새끼가 이탈리아를 착취한다. 존나 선 넘었으니까 강하게 비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한 30분 동안 자기 혼자 말하는 거예요. 어그를 끈 겁니다. 원로원 개회하자마자 어그를 끌어가지고 자기한테 주의를 지목시킨 거예요. 심지어 아직 호르텐시우스랑 말한 상태도 아니죠.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더 나쁜 말로 하면 이제 선빵을 날린 건데, 이때 원로원 의원들이 아주 많이 당황해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 키케로라는 점잖은 의원이 이런 발언을 한 것도 이외고,
나아가 키케로가 까발리고 있는 착취가 아무리 생각해도 악독한 걸로밖에 안 보이는 착취를 말하고 있거든요. 주의가 집중되죠. 그리고 그 와중에 제일 놀란 것은 베레스 총독의 파트로누스인 호르텐시우스입니다. 이 사람이 호르텐시우스라고 해봅시다. 키케로가 일어나서 말하고 있는 걸 듣고 화들짝 놀라요. 느낌표. 아니 베레스 저 새끼 내 클리엔테스인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순식간에 모든 원로원 의원들의 시선이 호르텐시우스에게 집중돼요. 이때 키케로가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걸렸다, 낚였다. 이에 호르텐시우스가 시선에 집중되는 걸 보고 당황해하면서 의사진행 방해를 시전합니다. 필리버스터요. 이것도 예전에 말했었죠. 의사진행 방해는 당시 원로원 의원들의 관습법이자 권한이자 당연히 정치 분위기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어디 보자. 잠깐만요. 오케이. 그래서 우선 발언권 제도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원로원은 의회잖아요. 게다가 600명이 있는 장소입니다. 말하기 순서를 둘러싼 규칙이 있어야 돼요. 말 순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자기들끼리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뭐냐? 우선 발언권 제도인데 재무관보다는 조영관이, 조영관보다는 법무관이, 또한 법무관보다는 집정관이 발언권이 우선해요. 또한 집정관이 현직 집정관이 아니라 집정관 출신의 의원이라도 현직 재무관보다는 우선 발언권이 있습니다. 자, 근데 호르텐시우스는 집정관 출신이라고 했죠. 당연히 재무관 딸인 키케로보다 발언권이 훨씬 셉니다. 무조건 먼저 발언하겠다고 하면서 말을 가로막으면은 키케로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입 닥치고 있어야죠. 당황한 호르텐시우스는 키케로가 더 말하기 전에 발언을 요청했고 원로원 회의가 끝날 때까지 키케로의 발언을 막는 데 성공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똥꼬쇼라고 한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똥꼬쇼를 하면 어떻게 돼요? 원로원 의원들 600명이 다 수군거리겠죠. 오히려 수근수근거립니다. 뭔 일이지? 뭔데 저렇게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야? 베레스 총독이 뭐 자기랑 뭐 엮여있나? 그런 식으로 되죠? 분위기가. 그리고 이런 거를 잘 이용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로마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키케로랑 호르텐시우스가 원로원이 끝날 때까지 서로 말싸움만 하다 끝난 거 같잖아요. 이러면 둘이 결국 싸움을 시작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원로원을 서로 웃으면서 나옵니다. 웃으면서 나와요. 이것도 명망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정치를 했고 이때 호르텐시우스는 키케로와 척진 적이 없죠. 아예 그냥 생판남이에요. 척진 적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그렇게 문제이길래 원로원이 시작하자마자 이 베레스 총독을 욕하고 시작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협의를 합니다. 조정하려고 한 거예요. 호르텐시우스도. 원로원이 끝난 다음에 뒤에서 서로 만난 겁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니까 키케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호르텐시우스가 생각해도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거예요. 엄청 심각한 거야. 착취 정도가 선 넘은 거죠. 또한 이 문제가 커지면 자신의 명예도 실추되리라 생각해서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로마인들의 방식이고 이게 대부에 나왔던 돈 콜레오네, 비토 콜레오네의 방식인 거예요. 근데 마이클은 이걸 못했던 거죠. 그래서 호르텐시우스와 키케로 사이에 신사협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 신사협정의 그 내용이 뭐냐? 호르텐시우스가 말합니다. 지금 당장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착취 그만두도록 바로 지시하겠다. 또한 앞으로 키케로가 원로원에서 더 잘 활약하도록 배려하도록 조치하겠다. 네, 바로 그 대부요. 자, 영상 중에 그 대부와 클렌텔라 말한 게 있거든요. 시칠리아인들의 문화가 이 로마인들의 이 클렌텔라 문화가 남아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폐쇄적으로 한번 타락해서 이제 시칠리아 마피아가 되는 거예요. 제 영상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호르텐시우스가 이 키케로를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준 거죠. 선물을. 대신에 호르텐시우스도 키케로로부터 하나를 받습니다. 그게 뭐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원로원에서 베레스 총독 사건을 공론화시키지 마라. 이걸 조건으로 겁니다. 이걸 조건으로 신사협정이 체결된 거고 계약이 체결된 거고 둘 다 신이 성실하게 이걸 이행을 해야겠죠. 신이 성실하게. 그렇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런 미실 신사협정의 의의가 뭐였냐. 호르텐시우스랑 키케로가 맺은 이 신사협정의 의의는 키케로의 완승이죠. 그렇죠? 키케로의 완승으로 끝난 거예요. 키케로는 선빵필승 전략으로 정치적으로 이득을 많이 얻은 겁니다. 첫 번째, 말 한마디 한 걸로 바로 다음날에 원로원 가서 말 한마디 한 걸로 스테니우스의 청탁을 해결하는 데 완료를 했죠. 그렇죠?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도 증가했어요. 왜? 이 호르텐시우스가 배려해주겠다고 했잖아요. 아, 원래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문화자리님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에요. 원래는 그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회적인 인간관계가 모호하잖아요. 그 키케로는 재무관 딸이기 때문에 호르텐시우스의 밑에 있는 클리엔텔라에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유지가 됐으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렇게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쓴 건데 이걸로 통해서 사실 호르텐시우스와 연줄도 생긴 거예요. 그렇죠?
신사협정을 체결했다는 건 사이가 좋다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키케로가 이 밀실 합의로 완승을 얻은 걸로 끝나거든요. 이게 키케로가 아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기분 너무 좋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의기양양해져서 스테니우스를 만나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아, 나으리 그 걱정 마세요. 제가 그 하루 만에 문제를 해결해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언론에서 있었던 말을 건네죠. 라고 스테니우스는 감사를 표하고요. 모든 것이 끝나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스테니우스는 감사를 표하고 좀 쉬다가 시칠리아로 돌아갈 채비를 하거든요. 자, 여러분 이때까지 보면 엄청 뭔가 원로원적으로 로마적으로 공화정적으로 문제가 잘 해결된 것 같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끝났어야 됐거든요. 근데 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발생해요. 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이래서 베레스 총독 기소 사건이 흥미롭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베레스 총독이 스테니우스에 대해서 궐석 재판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곧바로 사형을 집행하겠노라 엄포를 넣는 공문서를 보내요. 다 깜짝 놀랍니다. 스테니우스도 놀라고 키케로도 놀라고 호르텐시우스도 놀라요. 이게 뭔 일이지? 그렇게 합의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베레스 총독이 스테니우스한테 궐석 재판으로 사형을 때리고 곧바로 집행하겠다고 공문서를 보냈다니까요. 뭔가 일이 꼬인 겁니다. 그렇죠? 뭔가 어딘가 잘못된 거예요. 이래서 키케로가 엄청나게 분노를 해요. 원로원 의원이 정치적으로 체결된 신사협정상 체결된 계약을 위반하는 거는 절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되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지어 호르텐시우스는 집정관 출신이잖아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절대로 신사협정을 깨면 안 돼요. 명망을 갉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키케로가 호르텐시우스 찾아가서 강하게 항의해요. 그런데 묘사를 보면은 이 베레스 총독도 아주 당황해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그래서 키케로 의원 말 좀 들어보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네. 내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게.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호르텐시우스는요 스스로도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뭔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선언해요. 실제로 어떤 조치까지 하냐? 호르텐시우스가요 진짜 이거를 빨리 일을 막으려고 베레스 총독의 아버지까지 섭외해요. 베레스 총독의 아버지까지 섭외해가지고 단체로 강력하게 경고하는 서신을 보내서 그런 미친 짓을 당장 그만두라고 강하게 엄포를 놓습니다. 작작 헤쳐먹으라는 거죠. 아버지까지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베레스 총독의 수하들이 로마로 와가지고 호르텐시우스 의원의 집에서 뭔가를 아주 심도 있게 논의를 합니다. 베레스 총독이 직접 와서 접견을 한 건 아니고 메시지를 뭔가 전달했겠죠. 근데 뭔 일을 했을까? 뭔 이야기를 한 걸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호르텐시우스의 태도가 180도 변합니다. 갑자기 호르텐시우스의 태도가 180도 변해요. 갑자기 원로원에서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나섭니다. 키케로를. 키케로 의원이 외국 첩자에게 매수됐다. 로마인 주재의 외국 시칠리아 거지의 모함을 믿고 로마 총독을 무고하려 한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가지고 키케로를 공격하고 나서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갑자기 키케로를 보고 매국노라고 이제 몰고 가는 거죠.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에요. 어쩐 일인지 갑자기 호르텐시우스가 키케로와 협의하려는 태도를 바꾸고 오히려 공격해서 분쇄하고 억압하려는 태도로 돌아선 거예요. 반전이죠. 뭔가 구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우면 키케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재무관 딸이고 돈도 없는데 집에. 근데 호르텐시우스는 귀족 집안에 돈도 많고 명망 있는 변호사고 자기 밑에 있는 클리엔텔라도 부하도 엄청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싸움에 키케로가 무조건 져요. 분명히 처음에 심사협정을 체결했을 때는 호르텐시우스가 키케로를 돕고자 했죠. 그리고 베레스가 나쁘다는 걸 인지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갑자기 키케로를 몰아세우고 베레스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인들의 의미로 보면은 호르텐시우스가 집정관 출신 의원으로서의 자신의 체면까지 모두 스스로 박살내는 거를 감수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어떤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심각한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내 명망을 깎아먹는 한이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막아야 돼.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이게 다 정황 증거예요. 여러분. 그냥 명망이 깨져요. 맞습니다. 토니 워턴이 맞아요. 정확해요. 신사협정을 깨면은 명망이 깨져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내 명망을 박살내면서까지 지켜야 되는 어떤 게 있었던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베레스 총독과 호르텐시우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